안녕하세요. 강무충 산업원장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명회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소장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채점 분석 설명회는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능에 대한 어떤 큰 틀에 대한 방향을 점검해 드리는 설명회가 되고요. 이틀 뒤에 정시 전략 설명회를 화요일 7시입니다. 그때 이제 만약 강국에서 여전히 오프라인 설명회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라면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대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화요일 7시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내용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7일은 수능 점수가 나온 다음이죠. 그때는 실채점 설명을 하지 않고 대학별 상세 지원 설명회를 대학 분별로 묶어서 성적대별로 묶어서 자세한 지원 전략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설명회를 진행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김병기 사장님께서는 이제 이투스 평가연구소에 소장님이 계시고 전국 투어를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다 가다듬어 줄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강연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선생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기 선생님 오실 때 제가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메시지 입력 창에 뭐 짝짝짝이나 이런 거 주시면 큰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 중간에라도 혹시 메시지 입력 창에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반영해서 강연에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없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투스케어 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제가 촬영을 하는 거라서 마스크 없이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환경이 되게 좋네요. 이게 저기 댓글이 바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이쪽에 있군요.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하는 거는 가채점 분석으로 하는 거고요. 가채점 분석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채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걸 수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정시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그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자신에게 좀 의미가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보면 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은 보시게 되죠. 결과는 첫 번째로 보시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등급 컷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있는 가채점 등급 컷, 요 부분, 그러니까 그 표준 점수 최고점, 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시험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표준 점수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씩 점수대별로 학생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표준 점수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류의 아이들을 몇 등분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보통 생각하실 때 1등급 컷이 91에서 87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면 국어 시험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국어 시험이 어렵다 쉽다 하는 거는 지금 올해의 정시 지원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리고 수시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미를 갖는 거는 뭐냐면, 이 전년도 실채점 결과에서 140, 131이라고 보면 만점에서 1등급 끝까지 요 4%의 인원을 이 만점에서 1등급 컷까지를 9등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143과 131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똑같은 4%가 12등분이 돼 있다. 12등분이 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예. 그 지금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채팅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세로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그 밴드 상에서 이 전화기나 뭐 이런 거를 세로로 보시면 채팅은 아래로 내려가고 위에 화면만 위에 나와요. 그럼 화면은 위에 나오면 그거를 슬라이드 자체를 이 PPT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로로 해서 보시면 채팅이 이렇게 화면에 겹치잖아요. 겹쳐서 나오는데 실제로 세로로 보시면 조금 다른 화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세로로 보시면 화면만 나오고 밑에 채팅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가 12등분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똑같은 4%의 친구들이 4%의 덩어리들이 9등분으로 나뉘어지는 거랑 12등분으로 나눠지는 거랑 당연히 동점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국어의 변별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2등급 구조도 보면 125고 124니까 사실은 여기는 6등분 나지만 여기는 7등분이 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도 되고 125, 117, 124, 117이니까 3등급 부분에 가면 오히려 더 달라붙는 지금 저희가 이런 거 달라붙는다고 하는데 그 달라붙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수학가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학가를 보시면 우리가 134에서 137이 돼서 수학이 많이 어려웠다, 수학가가 많이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3점이 올라갔지만 1등급 구분 점수는 128에서 130이니까 2점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가 지금 134에서 128까지 6등분이 나는데 137에서 130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7등분이 나는 거죠. 그러면 6등분이 날 때랑 7등분이 날 때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점수상으로는 표현 점수가 3점이나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가가 실제로는 6등분에서 7등분 나는 거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1등급 컷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2등급도 보면 여기는 6등분 나는데 여기도 6등분 나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2등급 부분은. 3등급 부분으로 가면 여기는 4등분 났지만 여기는 7등분이 난 거니까 3등급 내에서 수학과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진 거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2등급은 전년도와 같은 거고 1등급은 한 등분 정도 더 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4등급에 가면 역시 또 점수가 위로 올라가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09가 돼서 여기 4등급 부분도 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3, 4등급 부분에서 수학의 변별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1, 2등급은 수학의 변별력 1등급 부분은 수학의 변별력이 조금 더 생기긴 했지만 수학가에 변별력이 조금 더 생기긴 했지만 표현점수 최고점이 상승한 것만큼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2등급은 전년도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수나도 그런 구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보자면 이 149, 135라는 숫자가 있고 140, 13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9점이나 하락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수학 나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학 나의 영향력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그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여기가 14줄이 있는 건데 여기는 10줄이 있는 거니까 9점 정도가 줄어들어서 생긴 것보다는 사실은 4줄 정도가 준 거구나. 그러니까 14줄에서 10줄 정도로 간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영의 최상위권인 경우에는 조금 그것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학 나의 중요도는 존재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가면서는 그 격차가 이렇게 줄어요.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 수학 나보다는 국어의 영역이 조금 더 특히 2, 3, 4등급은 국어의 영역이 조금 더 강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탐구는 가채점 결과로 보면 사탐에서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그리고 혹시 이제 채점 결과가 나올 때는 세계사 정도 세계사 정도가 50이 1컷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50이 1컷이라는 얘기는 1등급 구분 점수가 원점수 50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 맞아야만 1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과탐은 물어라고 물투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이 일컷인 과목이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50이 1컷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를 틀리면 바로 2등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등급 부분은 수시적인 측면에서 관계가 되지만 정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백분위 값의 변화거든요. 50이 1등급이 된다는 얘기는 만점을 받아도 실제로 백분위 100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50이 1컷이 되면 만점을 받으면 백분위가 뭐 한 97 또는 96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드물게는 95가 되는 경우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면 만점을 받았어도 실제로 다른 과목에 만점 받은 친구들보다 결과적으로 백분위가 처지게 돼서 그러면 선택 과목에 따르는 유불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아까 지리 두 과목, 한국지리나 세계지리 그리고 역사 중에서 세계사가 50이 1컷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자연계열은 물원, 물투가 50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과목들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원서를 낮췄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채점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영어는 여기 보는 대로 지금 보시면 이제 좀 쉬웠던 거죠. 1등급 비율이 8.77%로 추정이 되는데 뭐 실제로 저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저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는 최근 3년 동안의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은 가장 높으니까. 근데 특징적인 거는 2등급 비율이나 3등급 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 3등급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3등급, 영어 3등급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에서 2등급은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영어 2등급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에서 3등급은 또 타격이 조금 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3등급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1등급은 좀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1등급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조금 2, 3등급이면 조금 불리한 면이 생길 수 있지만 역으로 3등급이 주로 지원하는 데서 2등급은 3등급이 적으니까 2등급이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변화들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요 대목인데 통상적으로 정시지원의 어떤 영향에서 그리고 정시지원에서 중요한 영역을 고를 때 우리가 어떤 걸 중심으로 고르게 되냐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표준점수 최고점이라는 건 만점을 잡았을 때의 표준점수를 중요하게 보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점을 받았을 때의 표준점수가 자, 인문계열은 국어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 자연계열은 국어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인문계열부터 보면 국어, 수학나 사회탐구 중에서 제일 점수가 높은 게 국어죠. 그럼 국어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반대로 자연계열도 국어, 수학과 과학탐구 순서로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국어가 가장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습니다. 그럼 국어의 영향력이 그만큼 또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죠. 여기서 하나의 차이점은 인문계열은 이제 국어가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어가 최고점이 맞고 그리고 최고점이 가장 높고 그리고 국어 영역이 높다라는 거에 완벽하게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나 과학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과학탐구가 지금 변환 점수로 바꿨을 때 최고점이 이제 141점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 131점 정도가 되는 것에서 반영 비율의 차이를 곱하면 그러니까 국어 반영 비율을 곱하고 과학탐구 반영 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서 보면 과학탐구가 훨씬 더 높은 점수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탐구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인문계열은 국어의 변별력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수학이 아까 조금 뒤에 2등급, 그러니까 1등급 후반부터 3등급 정도까지, 4등급 정도까지가 이렇게 위로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동점자가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동점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고민을 조금 해두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의 변별력이
높은 건 맞지만 수학의 표현 점수가 상승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수학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근데 아까 잠깐 봤듯이 2등급과 3등급 선에서는 수학의 변별력 자체가 특히 2등급 부분의 수학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니라서 동점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동점자가 생긴 부분을 국어에 의해서 변별력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과탐이 표현 점수가 지금 조금 높게 나오는 구조로 보이기 때문에 탐구가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거의 해마다 과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탐구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보다 조금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시험 보러 가신 분들도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건데 다음 주에 또 시험도 있을 거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별고사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가장 단순한 부분은 수시지원대학과 정시지원가능대학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정시지원가능대학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상태에서 저런 대전제를 갖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시지원대학과 정시지원가능예상대학을 비교를 했을 때 정시지원가능대학보다 수시지원가능대학이 조금 수시를 지원하는 대학이 더 높다. 그러니까 수시는 여기인데 정시는 여기다. 그럼 당연히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게 맞죠. 무조건 응시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응시를 하는 게 맞고 반면에 이거 두 개가 같은 라인일 수 있잖아요. 같은 라인일 수 있는데 그 같은 라인일 때는 뭔가를 좀 따져봐서 선택적으로 응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간다, 무조건 간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걸 선택적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시지원대학하고 정시지원가능예상대학이 있을 때 정시지원가능예상대학이 수시지원대학보다 더 높을 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응시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고려하는 요소라는 걸 생각하면 그 고려 요소의 핵심은 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구분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구분점은 사실은 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수시에서는 연고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잖아요. 연대와 고대를 동시에 지원해서 두 장을 쓸 수 있지만 정시는 연고대를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고대가 모두 나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군에서 한 장의 원서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시원서는 6장이고 정시원서는 3장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정시원서가 3장인데 그 3장을 우리가 자유롭게 3장을 쓸 수 있냐? 그게 아니라 각 군별로 한 장씩을 써야 돼요. 군별로 한 장씩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3장처럼 보이지만 여기 한 군데에 한 장을 고르면 나머지 2군데는 사실상 정해지는 거랑 다름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래나? 그러니까 3장이 있을 때 한 장을 정하면 나머지 2장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를 지르면 나머지 어딘가에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를 지를 거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중에 한 군데를 붙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장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장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친구가 성대 자연과학 계열에 지원을 했어요. 수시. 근데 정시에 수능 보고 나서 가채점을 해봤더니 전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전자전기공학부를 갈 수 있게끔 성적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같다고 보기보다는 성대 전전이 조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성대 전기전자공학부를 갈 수 있다는 건 수시에서 써놓은 데보다 조금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나는 성대 자연과학 계열은 정시에 갈 수 있으니까 논술을 보러 가지 않을래. 오늘 논술이잖아요. 논술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논술을 보러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논술을 보러 가지 않는 이유가
성대 자연과학 계열을 정시에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성대 자연과학 계열보다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가고 싶기 때문에 원서를 써볼 거기 때문에 저 위를 안 간다. 너 성대 자대를 안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미응시의 이유가 정시의 연고대를 희망하거나 연고대를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정시까지 가볼 거야 해서 논술을 보러 안 가야지. 그냥 정시에 갈 수 있으니까 안 갈 거야 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시의 연고대를 희망하거나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시험을 보러 안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정시에 이걸 갈 수 있으니까 요 모집단에 갈 수 있으니까 시험 보러 귀찮아서 안 갈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시 군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시 군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자 연대와 고대를 써본다라는 거는 여기를 써본다는 거잖아요. 여기를 써본다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을 써보기 위해서 나군을 여기를 어떤 의미에서 좀 지른 거라면 가군에서 붙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가군의 결과적으로는 자연과학 계열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자연과학대학을 보러 가지 않았는데 논술을 보러 가지 않았는데 결국 정시에서도 성대 자연과학 계열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서처럼 연고대를 써볼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연고대를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대를 써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과학 계열을 가지 않는 거하고 그냥 자연과학 계열을 갈 수 있으니까 논술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 현장에 계시면 이제 제가 이해했냐고 여쭤보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지금 현장에 안 계시기도 하고 제가 그거를 뭐 물어보는 게 좀 그렇죠. 이게 막 때로는 막 보시면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러실 텐데 잘 알아듣고 계시리라 믿고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근데도 멈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설명회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기다리셔서 다른 데 안 가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는데 이거라도 이제 좀 잘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이거를 들으시면서 어렵죠. 입시 어렵다고 이해했다고도 해주셨고 입시가 어렵다고도 해주셨는데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수시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나와 있는 건 같은데 그 점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걸 다 이해하시겠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다 이해하시겠다. 앞으로도 한 1시간 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그거를 다 이해하시겠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몇 가지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저거를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진짜로 뭐 시간과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셔가지고 그걸 물어보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을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군배치를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정이 겹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중요한 게 이제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수능 최저가 좀 애매하다.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수능 최저가 이게 맞춘 건지 못 맞춘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가채점이잖아요. 가채점이기 때문에 가채점이라는 것의 핵심은 등급컷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희도 가채점 등급컷을 내지만 저희 가채점 등급컷이 무조건 맞다라고 강하게 단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무조건 저희께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한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은 최악의 경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국어는 이투스가 맞고 수학은 메가가 맞고 탐구 하나는 EBS가 맞고 뭐 이렇게 각각 그 맞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을 해서 응시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둬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마이크 하우링이 되게 심한 것 같은데 나가는 것만 괜찮으면 돼요. 나가는 거. 나가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는 게 뭐냐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원이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충족시키는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실질 경쟁률도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의 합격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개의 모집 단위를 써놨는데 그 두 개의 모집 단위 중에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러니까 내가 둘 다 통과했어요. 둘 다 통과했으면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은 곳을 그래도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시험 보는 학교인데 이 세 개의 학교가 있으면 경희대 무역, 그다음에 서강대 사회과학부, 한양대 행정학과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근데 오늘 다 시간이 이렇거든요. 지금 어떤 데는 보고 있고 지금 2시 반인가요? 그러니까 서강대 사회과학부는 지금 시작했고, 그렇죠? 한양대는 이따가 할 거고 경희대도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그러면 저런 데서 저 세 장의 원서를 뭐 다 쓴 친구가 있다. 실제로 수시 원서 쓸 때 저거를 가려내서 썼어야 되지만 실제로 수시를 쓸 때 논술만 6장 쓰는 친구들은 저 3개 중에 2개를 쓰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렇게 원서를 써놨다. 그러면 이 3개의 최저를 비교해 본다는 거죠. 최저를 비교해 보면 얘는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3개 등급하면 6이고 쟤는 2개 등급하면 4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딱 육안으로 봐도 서강대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경희대고 그 다음에 한양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걸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충족 가능 비율이라고 해서 충족 가능 비율인 거예요. 저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게 경희대 무역학과를 쓴 애들이 23.3%만 저 최저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23.3%만 저 최저를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사탐 수험생 중에서 23.3%가 저걸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의 아이들이 통과할 수 있는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 근데 이거를 만약 서강대로 계산을 하면은 이걸 충족하는 인원이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가 되던 게 16%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충족시키는 인원이 그만큼 줄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강대를 지원하는 애들 중에 16%면 저걸 통과하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 그럼 저런 걸 왜 보여주냐? 어떤 경우에는 높낮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높낮이에 대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서강대 사회과학부가 제일 높으니까 만약 저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우선순위는 서강대, 그 다음 경희대, 그 다음 한양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판단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정시 얘기로 넘어가서 정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정시 지원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냐? 근데 지금 시기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오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특정학과나 모집단위, 그러니까 특정학과를 이제 모집단위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런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대 경영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성적으로 한양대 공대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면 어느 과를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죠. 합격 가능성의 검토라는 부분을 많이 하시는데 첫째, 지금 성적이 확정된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민을 했다가 나중에 가서 고민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 합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원 자체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딘가에다 써놓으세요. 1월 6일.
그러니까 1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1월 6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이냐면 확정 인원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어떤 인원을 정시 인원을 뽑을 때 정시 인원을 10명이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그러면 수시로 30명 뽑고 정시로 10명을 뽑기로 했는데 수시 30명 중에서 25명만 등록을 했어요. 그럼 25명 등록을 하면 5명이 B잖아요. 그럼 이 B는 5명을 정시로 이렇게 넘겨서 뽑는다고요. 정시로 넘겨서 뽑으면 정시를 10명을 뽑으려고 하다가 15명이 뽑는 걸로 바뀌죠.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를 지원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15명이 돼버리면은 불안하던 게 안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가 10명 중에 10명을 뽑는데 원서를 쓰면은 한 12번째 정도 될 것 같았다. 그러면 이거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15명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15명으로 바뀐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럼 여기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거니까 다른 분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정 인원이 나와야 뭔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발표가 나는 게 언제나 1월 6일이에요. 정시 원서 접수는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답이 없으시네. 밴드는 지연이 거의 없을 텐데. 정시 원서 접수는 언제죠? 아무도 안 해주실래나? 예, 아무도 없는 걸로. 자,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입니다. 1월 7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는 하야. 그런데 확정 인원이 나오는 거는 답이 한 분 올라오셨습니다. 7일부터 11일. 이것도 조금 유튜브처럼 딜레이겠군요. 제가 그냥 혼자서 할 때는 그렇게 딜레이가 없어서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딜레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 7일부터 원서 접수가 되는데 실제로 6일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더 일찍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러면 좀 생각할 시간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5일까지 등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1월 5일까지 등록을 받아서 1월 5일 5시까지 등록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오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월 5일 저녁부터 1월 6일 요 사이에 각 대학들이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시 선발 인원을 이렇게 해서 뽑을 겁니다 하고 발표를 해줘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결정도 하면 안 되는 그 구조를 생각하면 이때는 요거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학의 라인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학의 라인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대학의 라인을 잡기 위해서 이걸 이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하는 건데 그 지원 가능성의 검토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얘기는 모집단이 어떤 특정한 학과를 지금 결정하시지 말고 대학을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그럼 먼저 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는 거죠. 종이 배치표랑 온라인 배치표랑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장점만 갖고 있거나 둘 다 단점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아니지 한 너댓 개의 기관들이 종이 배치표와 온라인 배치표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종이 배치표가 있고 온라인 배치표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를 다 놓는 거는 종이 배치표는 종이 배치표만의 어떤 게 있고 장점이 있고 온라인 배치표는 온라인 배치표만의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종이 배치표를 좀 받아가셨나요? 아니면 오셔서 오전에 좀 받아가셨어요? 그 설명회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종이 배치표를 이제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학원에 오셔서 받아가실 수도 있을 텐데 문의 전화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종이 배치표 남아있는 게 있으면 좀 받으러 가도 되냐라고 하시면 오셔가지고 종이 배치표를 받아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이제 자료집도 같이 드리시는 거죠. 예, 자료집이랑 이런 것도 다 같이 받아가실 수 있어서 받아가시는데 종이 배치표는 어떤 장점이 있냐?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특정한 모집 단위의 지원 가능성이 아니라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따질 때는
종이 배치표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예. 근데 이제 특정한 학과를 할 때는 이제 자세한 성적 분석이나 이런 게 온라인 배치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온라인 배치표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은데, 실제로 종이 배치표는 대략적인 지원 가능성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지표, 그러니까 이 종이 배치표가 크게 큰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는데,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는 부분 자체가 활용 지표로 나뉘기 때문에, 활용 지표가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활용 지표를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기 되게 좋고, 반면에 이제 온라인 배치표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특히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을 이제 많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상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종이 배치표 한 장만 아무거나 무슨 분이어도 좋으니까 한 장만 갖다가 주세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여기 지금 보세요. 종이 배치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종이 배치표의 모습이.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가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학들이 쫙 이렇게 있고 막 깨알 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 점수가 이제 요렇게 내 점수 구간이 저렇게 있어요. 지금부터 정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첫 출발이 되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280, 여기가 272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어요. 물론 저쪽 끝에 있지만 저쪽 끝에 280, 272 이런 점수가 딱 돼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게 280이고 272다. 그러면 여기는 요 줄은 272부터 279까지의 점수가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여기가 280, 여기가 272면 요거는 272부터 279까지의 점수가 모여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자꾸 279, 278, 277, 276, 275, 274, 273, 272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279가 여기고 278이 여기고 277이 여기고, 근데 우리는 279니까 여기는 안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요런 성적 구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우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요 272라는 점수는요, 국어, 수학, 탐구를 1대1대1로 이렇게 놓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1대1대1로 놔서 이걸 단순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순합 점수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들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수학을 좀 더 많이 보는데 우리 애가 수학을 잘 봤으면 그 대학에 가면 유리해지잖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272가 아니라 더 좋은 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수학을 못 본 272는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그게 다르다고요. 따라서 이 점수 구간에 우리 아이가 존재하지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두 줄이나 세 줄, 아래로 두 줄이나 세 줄, 이거를 놓고 네모 테두리를 이렇게 두른 다음에 이 네모 테두리를 두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가능 범위다 라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을 통해서 여기 위로 두 줄, 여기 아래로 두 줄,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정한 다음에 이 지원 가능 범위로부터 뭔가가 나타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지금 계시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이걸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서 군별로 5개를 고르는 거예요. 군별로 5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별로, 그러니까 종이 배치표를 보시면 이게 군별로 한 장씩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에서 5개, 또 한 장에서 5개, 또 한 장에서 5개, 이렇게 5개씩 대학을 고르는 거예요, 대학을. 그러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첫 칸을 치는 것까지 하신 다음에 아이를 딱 주시고, 야, 5개 골라. 그 뭐 애도 5개, 엄마도 5개, 아빠도 5개 고른 다음에 그 공통되는 학교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종이 배치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문의해서 강북청소를 지금 문의하셔가지고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 네이버 학부모 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경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투스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투스 홈페이지에 설명에 다시 보기가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라이브 한 거 있죠? 그 목요일 저녁에 라이브 한 게 다시 보기가 올라가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가시면 종이 배치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크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보시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 가능하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실물을 받아가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5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정했어. 정한 다음에 그 정한 학교를 온라인 배치표에 넣어보는 거예요. 온라인 배치표에 넣어보는 겁니다. 저희 이제 온라인 배치표가 이번에 바뀌는데, 저 온라인 배치표가 이제 모지라고 해서, 이름이 모지입니다. 모지. 저는 좋은데, 예쁜데, 모지. 예. 뭐, 모지가 뭐야? 모지가 뭐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대학을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요 부분에 대학별 환산 점수로 바꿔드려요. 그러니까 점수를 집어넣고 요 대학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종이 배치표 대신에 온라인 배치표만 쓰겠다. 온라인 배치표만 쓰겠다라고 하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온라인 배치표에 와서 이제 지원대학 찾기라는 데 가셔서 보시면 내점수 추천대학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점수 추천대학이라는 게 딱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역,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모집 시기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런 학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과들을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원 가능하다. 그럼 그게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안정지원, 적정지원, 소신지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정지원으로는 몇 개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소신지원으로는 몇 개 어디를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적정지원은 어디 갈 수 있고. 근데 아까 요 앞에 그 종이 배치표 있던 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종이 배치표 있던 거를 보시면 여기 제가 이렇게 줄 하나 있고 줄 2줄 올라가고 2줄 내려오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 줄이 사실은 적정 지원이고, 이 2줄이 안정 지원이고, 이 2줄이 소신 지원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표를 이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이게 종이 배치표의 모습이에요. 종이 배치표의 모습인데, 그 종이 배치표의 모습이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수능 점수를 표현 점수로 반영하려는 대학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100분위 등급으로 반영하는 대학. 그럼 압도적으로 100분위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분위 등급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표현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를 이렇게 선을 요렇게 지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우리 애가 여기를 갈 수 있다. 여기를 갈 수 있으면 마치 100분위도 여기 선에서 찾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점수가 여기니까 100분위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칸이랑 이 줄이라고 해서 표현 점수가 이 줄에 있다고 해서 100분위가 이 줄인 건 아니다. 왜냐면 100분위로 하게 되면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인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그거는 과목에 따른 점수의 구조에 따라서 저게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구조가 얼마인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배치표의 그 모지에 가면은 성적 분석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요런 지표를 보여드려요. 이게 뭐냐면, 너의 표현 점수를 다 합치면 몇 점인데, 그 몇 점의 표현 점수는 상위 몇 %에 해당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을 공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저희가 추정컨대 저거는 상위 몇 %가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표현 점수가 진하게 표시되어 있고 옆에 100분이라는 게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화면이거든요. 표현 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있고. 근데 여기서 100분위를 클릭하면 요런 화면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화면이 나오겠죠. 요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2.2%고 여기는 1.25%. 이게 한 학생이야. 한 학생인데 표준 점수로 치면은 2.2%가 되고,
그 다음에 100분위로 하면 1.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100분위로 자신의 점수 100분위를 이용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게 표준점수를 이용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뭐 할 수 있는 거야? 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이 배치표로 옮겨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예요. 표준점수는 여기 있지만 100분위는 여기 있는 구조로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그냥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구조와 이런 구조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점수가 유리하냐 100분위가 유리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유불리를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유불리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혼자서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온라인 배치표의 성적 분석을 그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부탁해서 실물을 갖고 오신 건데 이렇게 실물이 있어요. 실물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실물이 이렇게 크고 여기랑 비교해봐도 이런 게 매력이구나. 이런 걸 막 해볼 수 있구나. 오프라인 설명회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거 안 해보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이 그림과 비교해도 이게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크죠. 자, 그랬을 때 종이 배치표를 또 하나 잘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부터 점수가 나오거든요. 여기부터 점수가 나오는데 점수가 나오는 구간 위에 요 위에 있잖아요. 위에 점수가 나오는 구간 위에가 이렇게 있어요. 제 손을 보시면 여기 위에 점수 나오는 위고 여기 아래가 점수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는 모집 단위들이 쫙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는 대학의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 위에는 대학의 정보들이 있어서 여기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시면 대학들을 뭔가 찾을 때 그러니까 여기만 접어서 이렇게 보시면 대학들을 뭔가 찾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찾고 싶어. 그럼 여기에 숫자들을 막 보다 보면 수학 반영 비율이 다른 데보다 좀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 동그라미 쳐서 위에 올라가면 대학 이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대학을 찾고 그다음에 뭐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탐구가 2가 있는 데가 있고 1이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여기 깨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까지 있거든요. 모든 대학이. 그럼 1, 2, 3, 4, 5, 6, 7의 모든 대학들의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모집 요강을 찾지 않아도 찾으실 수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표준점수 기준, 여기 100분위 등급 기준이 있어서 대학들이 뭘 활용하는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고 빠르게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종이 배치표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 또 하나는 나중에 제가 1월 6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1월 6일이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1월 6일은 뭐가 나온다고 얘기했었냐면 확정인원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확정인원이 나오면 여기에 적혀있는 이 글자, 그러니까 학과 옆에 혹시 이제 배치표 있으신 분들은 잠깐 보시면 여기 옆에 보면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모집인원이거든요. 모집인원인데 이 모집인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선발인원이. 그럼 대학들이 선발인원이 바뀌면 확정인원을 발표할 때 선발인원을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뽑으려다가 15명 뽑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15명이라고 바꿔친단 말이에요. 갈아 끼운단 말이에요. 그냥 15명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정인원이 나올 때 모집 요강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모집 요강을 업데이트를 할 때 10명에서 15명이 됐습니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15명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 학과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두 개 학과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확정 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많아졌어요. 근데 만약 같은 값이라면 10명에서 15명 된 것보다는 5명에서 15명이 된 곳을 지원하는 게 좀 더 안전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명에서 15명이 된 것과 5명에서 15명이 된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기가 모집 요강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숫자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적혀 있는 숫자는 그 발표하기 전의 숫자고 발표가 난 숫자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더 많이 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6일날
제가 라이브도 할 거고 6일날 4시 또는 5시쯤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 라이브를 해가지고 확정 인원이 얼만큼 늘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투스 학부모 밴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투스 학부모 밴드에도 확정 인원이 나오고 나면 엑셀 파일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때 나중에 그거를 확인을 못 하시게 되면 이 종이 배치표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도 바꿔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는 거는 요런 시기 중에서 12월 23일이 이제 제일 중요한 숫자죠. 네, 그래서 요때 한 번 하고 1월 5일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의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번의 부분이 12월 23일은 순서표 나오는 날짜예요. 순서표 나오는 날짜고 1월 5일은 수시등록 최종 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월 5일 날 수시등록 최종 마감이 나타나면 그 부분 다음에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가 가치점 기간, 이때가 실체점 기간, 그리고 원서 접수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뭐 좀 이상하죠. A, B, D, A, B, D니까 이게 없지 않나? C가 없잖아요, 그렇죠? C가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C가 중요해서 이제 빼놨는데 C는 확정 인원 공지라는 거를 이때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그래서 빠르면 1월 5일 저녁, 뭐 한 7시 이후 이때쯤부터 확정 인원이 공지돼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확정 인원 공지까지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한데 요 가측점 기간에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점 기간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거를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 가측점 기간에는 제일 처음으로 활용 지표, 즉 표준점수를 쓸 거냐 100분위를 쓸 거냐, 근데 우리가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대학이 어떤 걸로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을 쓸 수 있기도 하고 쓸 수 없기도 하는 거니까 활용 지표와 영역수를 따지시는 거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대학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국어의 반영 비율은 몇 %인가, 수학의 반영 비율은 몇 %인가, 이렇게 반영 비율을 따지는 거를 보시는 게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영어 반영 방식은 어떤가 라는 겁니다. 이거 혹시 뭐 이렇게 너무 굉장할까봐 엄두를 못 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지원 가능 대학 라인을 잡으면 각 군별로 4개 이상의 대학을 먼저 잡으시면 된다 했잖아요. 4개 이상의 대학을 잡았어요. 4개 이상의 대학을 잡은 다음에 그 4개 이상의 대학에서 요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 198개 대학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중에 4개 대학을 가군에서 골라서 활용 지표와 영역수와 영역별 반영 비율과 영어 반영 방식. 영어 반영 방식은 가감점, 그러니까 가점을 하거나 감점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역별 반영 비율에 포함시켜가지고 영어를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혹시 보느냐 안 보느냐 라는 부분을 따로 이제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내신이 들어가는데 급간 점수가 몇 점씩으로 차이가 나냐, 뭐 이런 거를 보시는 것도 한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를 보시는 거다, 군 배치를 보시는 거다. 이거를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저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성적표가 나왔다. 그럼 성적표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러면 최종 성적 확인을 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성적 확인을 안 하시더라고. 보통 안 하고 막 하시면, 그러니까 가치점 원점수만 가지고 그 원점수가 표준점수 몇 점에 대응된다고 하니 그럼 그 표준점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표준점수가 우리 애가 마킹을 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최종 성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마킹 못했다 하니까 또 불안해하시지 말고, 마킹을 못해가지고 점수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왜 떨어지는 경우만 생각을 하세요. 오를 수도 있어요, 얼마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 성적 확인을 하고, 그러고 변환 표준점수가 발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변환 표준점수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변환 표준점수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 변환 편점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모의 지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그러니까 올해 요학과를 많이 지금 몰리고 있나, 아니면 요학과를 조금 덜 기피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최종적으로 쓸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 지원 흐름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2020학년도 경쟁률, 작년 경쟁률을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추합 인원까지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사를 하신 다음에 확정 인원이 나오고 나면 원서를 결정해서 원서를 쓰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뭐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틈날 때마다 이제 구할 보셔야 되는 거고, 결과는. 그리고 2021학년도의 변수, 올해의 변수는 이런 설명회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주워 들으면서 계속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근데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최소한 이 부분들은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아니라 쓰고자 하는, 관심이 있는 대학들은 저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적이 나오고 나서 저것들을 토대로 해보게 된다. 그럼 저런 게 왜 중요하냐? 그 중요한 이유를, 의미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저게 왜 중요한지를 보겠습니다. 활용지표를 확인한다. 그럼 활용지표를 확인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활용지표에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물론 뭐 다른 이상한 구조도 있지만 보통은 저렇게 4개가 있는 거고, 저 말은, 표준점수라는 말은 성적표에 표준점수랑 백분이랑 등급이 나오는데, 표준점수만 딱 반영을 하는 학교가 있고, 백분위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표준점수만 반영하는 학교, 백분위만 반영하는 학교. 근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 탐구 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반영하는데 탐구는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학교들마다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저걸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중위권이라고 부르는 대학들로부터 보면 이 8개의 대학이, 이 8개의 대학이 각자가 사용하는 활용 지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네 부류로. 그러니까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보지만 탐구는 백분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상명대는 탐구도 그냥 표준점수를 그대로 본다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국민대, 당국대, 명지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만 보냐? 백분위만 보는 거예요. 국수탐을 모두 백분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대나 광운대나 숭실대는 어떤 구조를 갖냐면, 국수는 표준점수를 보고 탐구는 백분위에 의한 변환 표준점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가 좀 다른 거죠. 아까 앞에 봤던 친구처럼 표준점수는 여기 있는데 백분위는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상명대를 포기하고 국민대, 당국대, 명지대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표준점수는 여기 있고 백분위는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국민대, 당국대, 명지대를 최대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저평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하나 위에 블럭에 보면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이 있는데,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은 왜 거기를 예로 안 들었냐? 거기는 여기가 홍익대가 하나고 여기가 숙명여대가 하나고, 그러니까 홍익대랑 숙명여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대학은 전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표준점수와 변환 표준점수 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홍익대는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R표준이라고 하는데 변표를 안 쓴다 해서 R표준이라고 하는데 R표준점수를 그대로 쓰고, 백분위는 숙명여대는 백분위만 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이것처럼 전국 모집단위, 그러니까 교대나 의대처럼 전국 모집단위인 경우에는 저게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저기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였는데, 얘네는 교대는 이렇게 다 쪼개지잖아요. 다 쪼개지면서 요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왼쪽 끝에 가면 서울교대가 있고 오른쪽 끝에 오면은 부산교대가 있는데, 경인교대가 있는데, 서울교대랑 경인교대가 서로 반영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의 직접적인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대가 높다고 하지만 경인교대가 무조건 낮다고 할 수 없는 게, 백분위가 유리한 애들은 경인교대로 다 원서 쓰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활용지표를 따지되 변환 표준점수라는 함은 각 대학이 목적에 맞게
변환 점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대학별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준은 100분입니다. 100분이. 그러니까 핵심은 선택 과목이 몇 개로 나뉘어지든 얘네들의 100분위가 동일하면, 그러니까 100분위가 동일해도 각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각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가 다 다르더라도 100분위가 동일하면 이걸 같은 표준 점수로 사용하게 하겠다. 그래서 같은 표준 점수를 우리가 지정해 줄게. 그게 변환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 물론 올해 물원 물투나 한국지리 같은 경우,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다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100분위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동점자가 50이 1컷이라서 1등급 컷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죠. 변환 표준 점수로 가게 되면. 근데 그게 그냥 표준 점수의 차이로 그대로 반영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중위권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의 반영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탐구 영역의 반영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탐구 영역의 반영수가 2과목을 반영하냐 1과목을 반영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망쳤어. 탐구 한 과목을 망쳤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럼 탐구 반영이 한 과목인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과목 반영인 대학을 찾아서 거기를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탐구 영역 반영수를 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제외고 대체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탐구 하나를 망쳤는데 인문계에서 탐구 하나를 망쳤는데 제외국어를 봤는데 잘 봤다. 그러면 이 망친 탐구 대신에 제외국어로 대체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체 여부를 보여주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그것도 따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은 지금은 학교를 먼저 정하시는 거. 학과 아니고 학교를 먼저 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영어의 반영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영어의 반영 방법은 저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산점이나 감점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반영 비율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 딱 보시기에도 오른쪽이, 이렇게 보시는 오른쪽 맞겠지? 좌우가 바뀌어 있나? 맞을 것 같은데 저게 보이는 화면이니까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반영 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라고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양이 많은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가감점 하는 대학보다는 반영 비율에 포함하는 대학의 숫자가 더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통상적인 영향력은 가산점, 감점하는 데보다 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데가 더 영향력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영어의 영향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을 때 성대를 찾아보시면 성대는 왼쪽에 있고, 한양대를 찾아보시면 한양대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와 한양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쪽 성대는 가감점이고 그 다음에 한양대는 반영 비율이니까 영어의 영향력이 더 큰 데는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한양대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양대여야 되는데, 이 두 대학의 반영 방식이 가산점하고 비율로 나뉘어지고, 그러면 통상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한양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성균관대가 2020학년도에 비해서 변화를 한 거거든요. 2020학년도는 이제 인문 자연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통으로 돼 있어요, 올해부터는. 근데 이제 보면 반영 방식은 한양대가 더 영향력이 큰데,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인문 상경 계열은 한양대가 큰 게 맞아요. 97, 96이니까 2등급일 때 4점 깎이고 2등급일 때 3점 깎이니까 한양대가 더 큰 게 맞는데, 문제는 자연 계열로 갔더니 한양대는 2점밖에 안 깎인다는 거예요. 근데 성균관대는 3점 깎이니까 사실은 영향력이 성균관대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반영 방식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 등급 점수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등급 점수가 훨씬 중요해서 등급 점수를 중심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등급 점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걸 보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11개 대학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연대는 요강상에는 195, 87.5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산출을 돌리게 되면 저게 인문계열은 100점이 아니라 166.67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2등급도 물론 더 커지긴 하겠지만 1등급과 2등급의 격차도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5점 차이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연계열도 100점이 111.1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95점에 환산한 점수도 저렇게 바뀔 거고 그럼 점수차가 5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다 맞고 영어만 3등급이면 서울대는 가는데 고대랑 연대는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그 얘기는 서울대는 3등급이어도 1등급 받은 애에 비해서 1점이 감점인데 고대는 3점이 감점이 되는 거고 연대는 말할 것도 없이 3등급이면 엄청 점수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 등급별 점수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밑에 이제 경희대 보시면, 그러니까 경희대 전에 이대도 보시면 이대도 요강상으로는 100점, 98점, 94점, 88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대도 보시면 199, 98, 94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내려와서 보시면 200, 196. 그러니까 실제로 100이지만 환산을 하면 200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점 차이도 4점 차이가 되는 거죠. 근데 경희대는 200으로 출발하죠. 200, 192, 그래서 8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산을 하면 이게 200이 아니라 12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8점으로 줄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저것도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이게 이제 정시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영역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보통의 지원자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단순합을 했을 때의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즉 종이배치표의 점수를 가지고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를 합니다. 근데 대학들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영어 반영 방식이나 또는 고유의 계산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생각하는 단순 합 점수와 그 다음 대학이 사용하는 환산 점수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원할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안 되는 걸 굳이 쓰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저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학생을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두 학생을 보면은 A 학생과 B 학생은 모두 392점이라는 단순합 점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합 점수는 둘이 동점이란 말이에요. 동점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A 친구는 국어를 잘했고 B 친구는 수학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희대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로 지원하면 국어를 더 많이 보지만 사회계열로 지원하면 수학을 더 많이 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A 친구는 인문계열로 지원을 해야 되고 B 친구는 사회계열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환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환산을 하면 이런 환산 결과가 나오는데 즉 인문계열로 A, B가 지원을 하게 되면 A는 539.2가 나오고 B는 537.6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A가 이기잖아요. 근데 사회계열로 지원하면 A는 532.8이 나오고 B는 534.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B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이 동시에 인문계열을 지원하거나 둘이 동시에 사회계열을 지원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 분명히 유불리가 생겨야 된다. 이게 환산점수가 가지고 그러니까 영역별 반영 비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하시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대학 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한 대학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열을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개 대학이 탐구 반영 비율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서강대가 제일 적고 성대와 한대가 좀 높은데 성대 한대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학과 비교해보면 성대는 수학을 40%를 보고 한양대는 수학을 35%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수학과 탐구가 같고 근데 성대는 탐구와 수학을 비교하면 수학이 조금 더 높고 근데 서강대는 탐구는 엄청 낮고 수학은 더 높고 이렇게 되니까 이 둘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서강대를 갈 때는
탐구가 약한 친구들이 서강대를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서강대 급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수학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을 높여서 반영 비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이 좋다라는 걸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럼 내 성적 구조에 따라서 서강대가 싫든 좋든 서강대를 무조건 써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쵸? 한양대가 좋든 싫든 한양대를 써야 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를 쓴다는 거는 수학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지만 탐구는 되게 잘했다.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35%씩 반영되니까. 근데 성대는 수학이 조금 더 좋으면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강대는 탐구는 못 보고 수학과 국어를 잘 봤을 때 가는 학교, 이렇게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약속하지 않아도 다 그런 애들만 모입니다. 모여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는 것을 잘 따져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군 배치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는데, 군 배치는 아까 제가 한 군별로 하나씩 해서 3개의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군별로 하나씩이라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정한 지원 패턴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원 패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성대와 한양대의,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가군과 나군의 모집 단위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인문계열에서 색깔 표시가 돼 있는 걸 찾으면 가군의 성대의 사회과학 계열이 색깔 표시가 돼 있죠. 이 성대 사회과학 계열이 색깔 표시가 돼 있는데, 성대 사회과학 계열의 표시가 돼 있으면서 한양대에도 빨갛게 색깔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양대에 색깔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어떤 요소들이냐면 사회과학 대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떤 애가 나는 사회과학 계열을 가고 싶어. 근데 성대와 한대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가군의 성대 사회과학 계열을 쓰고 나군의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미디어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양대 미디어를 쓰고 성대 사과를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더 높고 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원서를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대 사회과학 계열과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같은 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못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성대 사회과학 계열을 쓴다고 하면 나군에서는 한양대에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나 정책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정책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면 정치외교나 사회 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앉아가지고 저 사회 싫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러니까 자연계도 마찬가지여서 공학계열하고 한양대 신소재나 화학이나 뭐 생명이나 에너지나 미래자동차는 모두 같은 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양대 에너지공과 성대 공학계열을 쓰겠습니다. 둘 다 못 쓴다니까요. 둘 다 쓰면 내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동일군에 존재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염두에 둬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별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있는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이렇게 5개 대학. 다시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그리고 이화여대 이렇게 5개 대학만 단일군 모집을 하죠. 이렇게 5개 대학만 단일군 모집을 합니다. 그 5개 대학만 단일군 모집을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복수군 모집을 하죠. 성균관대부터 가군, 나군 다 뽑고, 한양대도 가군, 나군 다 뽑고, 중앙대로 내려오니까 가나다군 다 뽑고, 경희대도 가나군 뽑고, 외대는 인문계만 보니까 가나다군 다 뽑고,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군별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여기 연고대를 쓰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연고대를 쓰는 애들은 그럼 가군에 어딘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연고대를 쓰는 애들 중에 가군에 여기 가가지고 서울대를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못 쓰고 여기에 서성안을 쓰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연고대를 쓰고 여기 서성안을 쓴다는 거는 서성안 안정을 잡고 연고대를 조금 높여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고대가 되면 서성안에 등록을 안 하고 연고대로 다 등록을 할 애들이잖아요. 그럼 요 인원만큼 뭐 한다고 보면 되냐면 여기서 빠진다고 보면 되죠.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지는 게 그런 구조만큼 빠지는 거다. 그럼 여기에 최초합한 애들 중에 대부분은 연고대를 가 있고 여기는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추합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추합의 규모가 굉장히 뭐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여기 성대 한 대를 쓴 친구들은 여기에 성대 한 대를 쓰거나 여기 서강대를 쓰거나 하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붙으면 일로 옮겨가는 거지만 여기는 이렇게 연결해 쓸 수 있는 것보다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의 규모가 추합의 규모가 여기의 추합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염두에 더 생각을 하면서 패턴이 생긴다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성대 한 대를 쓰는 친구들은 연고대를 못 쓰니까 여기가 베스트 제일 높은 곳이죠. 그럼 그 높은 곳 대신에 여기를 낮춘다고 치면 여기로 오겠죠. 그럼 여기로 오면 여기에 붙은 애들은 여기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긴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추합이 일어나겠죠. 근데 요 구조로 요렇게 움직임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가군, 나군이 서로 지그재그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확정인원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변화가 심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형태로 요 인원들의 분포가 결과적으로는 정시 원서의 어떤 일정한 패턴과 흐름과 경향을 보이는 구조가 된다는 점, 그걸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별로 인원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시라고. 나중에 이제 시트점 때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지금은 저렇게 나와 있다. 대신에 이제 보시면 연대와 고대를 보시면 연대는 잘 모르시겠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캡처할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찬찬히 보셔야 돼서 이거 지금 보시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캡처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가할 때 보시면 좋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연대와 고대가 연대는 자연계 인문계의 증가폭이 높고 인문계의 증감이 더 높잖아요. 인문계는 50이고 자연계는 38이니까. 근데 고대는 인문계 20이고 자연계 74니까 자연계의 증가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경희대는 인문 자연이 모두 33명으로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계열별로 차이가 있어요. 계열별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의치한수 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군별로 정시는 군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군별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군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의대는 가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의대 그 치대 가군은 8명 늘기는 하지만 나군에서 6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치대는 거의 인원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의대는 인원의 증가가 약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32명, 34명 정도 그 정도의 전체 인원의 증가가 있는 겁니다. 한의대는 이제 나군 중심으로 조금 늘었고 그다음 수의대는 이제 4명이 늘었는데 저게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제 교대를 보시면 교대는 여기 51명이 늘었고 여기 43명이 줄었는데 큰 폭의 능과 큰 폭의 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교원대가 나군에서 모집하다가 가군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 인원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결과적으로 인원의 변동에 따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의 변수 중에 하나인데 정시확정 인원의 증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시확정 인원의 증가라는 건 수능 결시율에 따라서 사실은 수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등록 인원도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시 2월 인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1월 6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서의 상위 15개 대학의 증가 인원을 보면요, 증가 인원이 요 정도가 됩니다. 꽤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확정 인원으로 넘어오면서 인원의 증가가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가가 많이 있어 온 부분이 있으니 실제로 이거보다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인원이 원래 계획된 인원보다는 항상 필연적으로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좀 더 가속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염두에 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군 이동의 변수가 있습니다. 요 대학들이 군이 이동하는데 아까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성대쯤의 구조에서 가군과 나군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군이 여기 있고 나군이 여기 있다고 치면 가군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나군의 연고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문자연 모두 마찬가지로, 그럼 연고대가 되면 연고대를 가니까 여기는 추합이 조금 더 많이 돌고 나군은 상대적으로 추합이 조금 덜 도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리더라는 저 학과는 성대 이제 인문계열로 보면 이제 글로벌 계열이 3개가 있는데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셋 중에서 이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경영은 가군에서 뽑고 글로벌 리더는 나군에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게 올해 이 3개가 다 합쳐집니다.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 이렇게 3개가 다 가군에서 뽑게 되는데, 그럼 글로벌 리더가 나군에 있을 때는 그만큼 추합이 일어나는 인원수가 좀 적었다는 거죠. 적었는데 이게 가군으로 가게 되면은 추합이 일어나는 인원수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점수가 하락한다는 의미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가는 성대 자연과학 계열도 나군에 있을 때의 추합 인원보다 가군에 있을 때 가군으로 옮겨가면 추합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 경향이나 추가 합격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외대의 경영이 다군으로 옮겨가는 것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다군의 중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대가 넘어가게 되면 갖게 되는 파급 효과가 존재할 거죠. 그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학년도에 성대의 추가 합격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성대 추가 합격 현황이 글로벌 경영은 47명 모집에 157명이 추합이 됐어요. 근데 글로벌 리더는 31명 모집에 이게 추합인데 증감이 아니고 추합이 5명밖에 추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게 돈 거죠. 근데 요게 요렇게 나군으로 옮겨가게 되면 여기에 31명 모집에 추합이 또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공학계열도 작년에 226명 모집에 202명이었는데 추합이 일어났는데 자연과학계열은 106명 모집에 46명밖에 추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충원율을 보였는데 여기는 50%가 채 안 되는 충원율을 보였으니까 그 차이를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군 변동에 따르는 저런 요소들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익히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의 신설 모집 단위가 생깁니다. 뭐 가까이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융용학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이 좀 생기면 원래 이제 다른 어떤 모집 단위에 가야 되는 친구들이 절로 빠지게 되면 그 모집 단위의 인원들, 그러니까 뭐 성적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여기는 이제 서울대 수의학과나 치의학과 그리고 지구환경과학과가 작년까지는 정시 선발 인원이 0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이제 모집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시 모집을 신규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대 내인지도 마찬가지고 이대 내인지는 또 인문계와 자연계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뽑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정시 모집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을 거다. 저게 이제 변수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날짜들이 있다고 했는데 가채점 기간, 즉 앞쪽에서 성적표 나오고도 좀 얼마간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아까 이 5가지 있죠?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정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 각 군별로 최소 3개 이상의 지원 가능 모집 단위를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4개 대학, 그러니까 4개 대학, 최소 4개 대학 이상의 각 군별로 대학들을 쭉 해서 요 5가지를 준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A 대학에 어떤 학과를 주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거를 각 군별로 3개 이상씩을 쭉쭉쭉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적 확인을 거친 뒤에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모의 지원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2020 경쟁률이라든지 그리고 2020 취업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3개 각 군별로 3개씩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9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9개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구는 제일 첫 상자를 쓸 거야. 그러면 나구는 마지막 상자를 쓰고 다구는 두 번째 상자를 쓸 거야. 이렇게 구조를 짜놓고 A라고 써놓고 근데 만약에 가군을 두 번째 거를 하게 되면 나군도 두 번째 거, 다군도 두 번째 걸 쓸 거야. 그럼 이걸 B라고 써놓고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뭐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죠. 시나리오를 짜놓고 마지막에 확정 인원을 보면서 그리고 작년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기에 결과적으로 어떤 지원을 삼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채널에 오셔가지고 그 채널 영상 중에서 정시지원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이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이제 지금 이거를 뭐 누군가의 전화기로 이렇게 보시고 계시면 다른 전화기 갖고 와서 QR코드 찍으면 바로 영상으로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영상으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걸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머릿속에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거를 이제 어디가 찾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 앞에 가채점 기간에는 저걸 종이 배치표든 모지든 모지는 아까 저희 그 서비스 온라인 배치표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것들을 쭉 조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환표 점수는 대학 입학처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대학 입학처에서 저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모의 지원 흐름은 이제 모지를 통해서 모의 지원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경쟁률은 대학 입학처와 모지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지는 이제 조금 차별점은 모지는 작년도 날짜별 경쟁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감 이틀 전, 마감 하루 전, 마감날 오전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면 되고 취업 인원은 이제 어디가 사이트에 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에서 취업 인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결과도 어디가 사이트를 보시면 돼요. 어디가 사이트를 보시면 되는데 모지는 이제 그 어디가 사이트에 있는 것 중에서 그 70% 환산 점수라는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100분위라는 게 있는데 100분위는 이제 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 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거를 그 점수를 공개한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그러니까 70% 컷이라는 거는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추합이 10명이 됐다. 그러면 총 합격자가 20명이잖아요. 20명 중에 70%에 해당하는 아이, 즉 14등이겠죠. 14등의 점수가 몇 점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 100분위를 어떤 학교는 그 14등의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를 쓴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14등이 아닌 전체 20명 중에서 국어를 다시 쭉 줄을 세워가지고 그 국어 중에 14번째 있는 아이의 평균, 그러니까 국어 100분위를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표로서의 역할은 잘 못하고 오히려 환산 점수가 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거죠. 환산 점수를 예를 들어 750.7 이렇게 나왔는데 그 750.7이 올해 어떤 점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지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냐면은 그 750.7을 올해로 환산하면 몇 점이다. 그 올해로 환산했더니 727이다. 그 750.7 작년에 750.7이었는데 올해는 727이다. 근데 너는 얼마다. 이렇게 724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지는 저희가 이
요번에 사이트 개편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면 주세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면 저희가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개인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되게 위험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돈까지 저희가 또 받으면, 그러니까 돈까지 이게 어떤 그 결제 금액까지 저희가 받으면 그건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모지는 계속 무료로 열어놓을 거예요. 계속 무료로 열어놓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를 하면서 돈까지 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지를 들어오셔가지고 저런 부분들 좀 많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 조사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 순서를 차근차근히 지켜가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이게 온라인으로 듣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이거를 지금 거의 뭐 저만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고, 네, 이게 열린 거는 지금 이제 100분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102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앞에서 계속 열려 있었던 시간도 있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만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이게 참 듣기가 어렵고 집중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들으시는 분 숫자랑 지금 마지막에 남아 계시는 분 숫자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하나씩 보시면서 또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그렇고,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힘들었겠죠. 이런 걸 애들은 들었었잖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런 걸 들었었기 때문에 올해 애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애들한테도 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정시 지원으로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23일날 성적표 나오고 26일날 12월 26일날 라이브를 2시에 할 거예요. 26일 2시에 강북청소는 아니고 이제 전체 전국 대상으로 라이브를 할 겁니다. 26일날 12월 26일 2시에 저희 그 학부모 밴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거가 한 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6일날 또 한 번 제가 확정 인원과 관련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을만 하셨기를 저는 설명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